네, 금요일장 개장까지 한 40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3대 선물 시장 여전히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 지수만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107선까지 올라와 있네요. 자, 이어서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 코너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 그리고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의 김승혁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온 관심이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쏠렸던 것 같습니다. 이 월가 기술주 분석의 달인이라 불리는 이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이사가 엔비디아 실적이 산타랠리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 최일호 상무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댄 아이브스가 뭐라고 했건 간에 월가에서 사실 산타랠리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진행이 됐었고요. 과거 한 2000년부터 한 2023년까지 한 24번 가운데 한 70% 확률로 산타랠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산타랠리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전반적으로 그 방향성은 유지한 채 약간의 이제 가이던스가 좀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조금 재미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블랙웰이라는 신규 제품이 호퍼라는 기존 제품을 대체를 하면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비용이라든지 생산 비용 이런 걸로 인해서 마진이 조금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엔비디아 측에서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해결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지금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한 50% 정도 매출하고 EPS가 상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PER 자체는 한 36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50% 정도 성장하는데 한 36배 정도에 거래된다는 건 그렇게 과한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외부 충격, 지난 8월이나 9월에 생겼던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는 30배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고 네. 좀 과할 때는 한 40배 위로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PER 수준 같은 경우는 한 30배에서 40배 수준에서 움직일 것 같고 지금은 그 중간 상태에 있다. 그래서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신규로 진입하려는 분들한테는 PER 30배가 혹시라도 깨지게 되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40배 이상에서는 조금 과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방향성은 훼손되지 않았고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상무님께서 아이디어 주셨는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0.5% 어제 올랐던 거를 일제히 반납하고 있는데 이 김승혁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앞서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선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종료가 됐다라는 게 시장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과거 통계상 1984년 대선 이후로 대선이 종료된 이후 그 다음에 어떤 증시 수익률을 보면 일반적으로 증시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 그거의 전제는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성향을 보였을 때는 대선 1년 차의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좋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산타랠리가 AI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관점 내에서 계속 오를 거다라는 거고 그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이 절대적 수치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왜 조금씩 빠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네. 저는 가속도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랐던 이유는 AI가 좋은 거를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가속도가 계속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가속도를 평가하는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GPM,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너희가 돈을 벌면 얼만큼의 순이익으로 이걸 가져올 수 있어를 평가하는 건데 그게 이제 원래는 78%까지 올라갔다가 75%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상 73.5%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거고
그 원인은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블랙웰이 이제부터 4분기 본격적 생산을 들어가는데 생산 초기 단계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설비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자를 좀 지속해야 된다라는 관점 내에서 아무래도 본인들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장은 너희들이 가속도를 계속 높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높여왔는데 그 가속도가 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너희가 계속 잘할 건 알아.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했던 것보다 더 잘할 거야라는 관점 내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관점에서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 모두 산타랠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산타랠리가 오게 된다면 어떤 섹터 혹은 종목이 강세를 보일까 혹은 약세를 보일까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김승혁 연구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강세를 보일 만한 섹터가 무엇이냐는 지금 증시가 왜 가느냐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AI가 결국에는 하드웨어의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점차 넘어갈 거다. 그리고 그게 수익성과 생산성을 높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의 AI 랠리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정말 안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중립금리라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판단이고요. 그럼 금리가 인하 폭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러셀 2000 같이 금리 인하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만한 곳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느냐. 과거처럼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기자금 시장에 대한 이슈, 고용 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직까지 지표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불안을 꾸준하게 자극은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괜히 최근에 고용지표나 비농업 고용지표라든가 실제 주간 실업수당 건수 같은 경우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 이런 데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이 높은 상황 속에서 중소형주 테마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주도주 중심, 주도주 내에서도 우리가 흔히 빅테크라고 부르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충분히 하면서 생산성으로 이게 결국에는 이어질 거다라고 기대감을 높이주는 그런 업종들을 조금 더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지만 그렇다면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산타랠리가 온다면 어떤 섹터가 이 각광을 받을까 혹은 약세 흐름을 보여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산타랠리를 주도할 섹터라고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미국의 주요 섹터로 그 상승세가 강한 섹터는 IT하고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인데 그 세 섹터에 들어있는 주요 종목들이 다 빅테크, AI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주주의 사실이고 그 외에 지금 그 다른 필수소비재 업종이나 유틸리티 업종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강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정 섹터, 특정 섹터에서도 종목 차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최근에 필수소비재에서 월마트하고 타겟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 월마트는 꾸준한 실적 성장하에 그 주주 환원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올해 60%나 올랐습니다. 네. 필수소비재에서 60% 오르고 또 PER을 30배 이상 받는다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그 밑에 있는 타겟 같은 중소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러지면서 하루에만 20% 이상 빠지거든요. 그렇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 중소형주의 차이,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면서 섹터가 전체 시장을 주도하기도 하겠지만 실적 성장이 이어지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적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해 나가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미 트럼프발 랠리로 인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과열 양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진짜 과열이 맞냐 이런 것도 궁금한 것 같은데 연말에 만약에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대략 몇 %로 보시는지 이게 진짜 과열이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과열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올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하고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의 실력 차가 상당히 컸던 측면이 약간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미국 S&P 500 기준으로 인해 그 PER 자체가 22배에 거래되고 있고 올해 그 S&P 500의 EPS 성장률이 한 10% 정도 그리고 내년에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걸 감안을 하고 또 미국의 S&P 500의 ROE가 20% 정도라고 하면은 22배 정도는 봐줄만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5년, 10년 PER 기준보다는 높긴 하지만 그래서 언제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소폭의 조정이 있더라도 복원력이 상당히 강할 것 같고요. 그 소폭의 조정이 있을 때 생각했던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한 예. 몇 퍼센트 정도 연말에 미국 증시가 더 오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조정이 살짝 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게 연말까지로 그 기간을 한정하는 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일단 15% 정도의 그 EPS 성장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연말까지라기보다도 향후 1년을 보고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PER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내년 보고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충분히 그 상승 여력이 있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김승혁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미국 증시가 진짜 과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희가 과열이라고 한다면 흔히 주식 쏠림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 쏠림이라는 거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없이 기대감만으로 많이 몰렸을 때 저희가 과열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쇼앤프로브가 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광고 모델에서의 어떤 수익성이 확인이 됐고요.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열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좀 의문점이 들고요.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그러면 뭐 연말까지 대략 몇 프로냐에 대한 거를 같이 여쭤보셨었는데 사실 그러면 저희가 대선 관점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순전히 통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자라고 한다면 저희가 1985년 이후 현재까지 대선을 전부 다 통계를 내서 대선이 종료된 이후 연말까지의 증시가 일반적으로 올랐냐 내렸느냐를 횟수로 계산해보자라고 하면 네. 지금까지 총 10번에서 10번, 그러니까 1985년 이후로 한 거는 아무래도 브레트 체제 우주, 그러니까 달러화 체제가 가지고 난 뒤에 미국을 비교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번 중에 2번 정도가 풀어졌고 나머지는 대체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 통계적 관점만으로 봤을 땐 20%에서 30% 정도가 조정, 나머지 확률은 상승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어떤 통계를 배제하고 지금 장 상황을 보자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합니다. 더 많이 벌 거다. AI는 충분한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젠슨 왕이 발표했던 것만으로 봐더라도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초과 수요다.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증시가 좀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저희 금리 인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산타를 막을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죠. 이 현재 금리 인하 신중론 그리고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기준금리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승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페드워치 기준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러나 금리 동결론이 조금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제재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서 국채 발행이 많아지고 그 국채를 수요할 국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람들이 또한 보편적 관세를 제공하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사실 과거 트럼프 일기 상황을 보자면 실질적 재정 지출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약과 실천의 괴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금리 인하를 동결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됐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리고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을 거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해 놓은 상황인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사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금리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됐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 타격이 어디에 좀 더 올 것이냐라고 하면 중소형주 같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게 프리미엄을 받았던 그런 섹터는 조금 더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빅테크 같이 고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 견뎠고 그들의 주가가 오른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월 금리 인하, 신중론 앞서서 말씀드렸던 동결 시나리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좋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FOMC가 지나가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금리 결정은 과거 우리가 지내왔던 고물가 시대에 비해서는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하던 방식으로 각종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거다 또는 금리가 동결할 거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금리가 인하되면은 뭐 어떻게 되니까 어느 쪽에 베팅을 하고 금리가 동결이 되면은 어느 쪽에 베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액션들이 지금은 크게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FOMC는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가 될 것이고 어차피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과정에 있고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은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앞으로 그렇겠지만 FOMC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 전략이 그렇게 유효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에 미국 주식 이외에 혹시 관심 가지면 좋을 투자처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김승혁 연구위원께서는 보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우선 짧게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미국 내 자산 중에 좀 관심을 가져올 만한 투자처가 뭐냐라고 하면 채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채권이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좀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트럼프는 실천과 공약의 괴리는 좀 있다. 그 괴리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레벨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식 외 자산은 채권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완전히 미국을 벗어나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아르헨티나 같이 최근에 경제 상황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국가들. 그 아르헨티나가 최근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잡고 아르헨티나 국가 전체가 트럼프한테 베팅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진 일론 머스크와 같은 비슷한 상황인 건데 이런 어떤 국가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르헨티나 국가 지수에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관련된 상품이 많지도 않아가지고 ETF라든가 국가 지수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그리고 채권 말씀해 주셨는데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떤 거 보고 계시나요? 저는 현금을 좀 마련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이요. 예, 왜냐하면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주식이 사실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이 됐을 때 현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을 좀 마련해 놓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조정이 왔을 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거나 좋은 종목을 사는 전략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채권 그리고 현금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 그리고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의 김승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